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부터 다시 일단 멈춤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4주 만인데요. 앞으로 4주 동안은 사적 모임 가능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축산농가에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는데요. 올해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9번째 고병원성 AI지만 산란계 사육 농장에선 처음입니다. 알을 낳는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면 최근에 안정세를 찾은 달걀 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걱정입니다. 모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겠죠. 이동을 최소화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것. 오늘부터 차분하게 우리 일상부터 다시 점검해 나가야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감칠맛 나는 겨울 별미, 이것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청어나 꽁치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그늘에서 말린 것으로 경북, 포항, 구룡포 등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되죠.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일만 친구야. 최백호 씨의 영일만 친구 듣고 계신데요. 바로 이 영일만의 어민들이 겨우내 청어를 잡았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청어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요. 결국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청어를 새끼에 꿰 후 부엌에 살창에 걸어 말려 이것으로 만드는 거죠. 부엌의 훈훈한 기운과 바깥의 찬바람을 교대로 맞으며 특유의 육질이 살아났고요. 결국 궁중으로 진상되는 귀한 음식이 됐다고 하네요. 겨울철 최고의 별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일만 친구야. 일만 친구야.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딸기의 병해를 정밀 진단하고 또 조치법까지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딸기의 병해충 감염 여부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사전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딸기는 온실 내부 환경과 양액 관리 상태가 나빠지면 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딸기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정밀 진단 시스템은 하우스 내에 병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병 증상을 촬영한 후에 개발된 진단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만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농가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감염된 병명을 클릭하면 병이 발생한 원인과 조치 방법 등을 전송받아서 그대로 조치하면 병해충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농촌진흥청은 개발된 진단 시스템을 산업체 기술 이전해서 시설 딸기 농가에 보급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네. 내일이 절기상 대설입니다. 이번 주 농업기상 어떨까요? 이번 주 기상 전망을 보면은 맑은 날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3도 분포, 낮 기온은 8도에서 15도 분포로 평년보다 3에서 4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체에서는 보온과 보광 그리고 습도 등 환경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예보는 없었지만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인삼밭, 축사 등 시설물은 미리 튼튼하게 보강을 해줘서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충북과 전남에서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최근 추가 발생 없이 진정 국면인가 했지만 어제 천안의 양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축산의 사람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주변 외부와 축사 내외부 소득을 철저히 해주시는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알아보죠. 밭작물에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보리는 스페를 받으면 이제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하고 양분 흡수가 잘 안 돼서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시고 보리밭 양 끝에 보머리를 터줘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스페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밭에 씌운 비닐은 강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잘 눌러주거나 끈으로 잘 고정시켜 주시는 게 좋겠고 감자와 고구마를 저장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저장고의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줘야 하는데 감자의 경우는 온도는 2에서 4도, 습도는 80에서 85%, 고구마는 12에서 15도, 습도는 85에서 90%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설 하우스 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겨울철에는 밤에 덮어주었던 이제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제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주어서 작물에 햇볕이 잘 들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오이와 호박 등은 햇볕이 부족하면 착과량 불량과 기형과 발생 그리고 수량 감소와 병해 등이 나타나게 되므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요. 잎을 또 따주거나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육류 중인 오이나 토마토, 풋고추와 같은 열매 채소는 야간에 채소 온도를 12도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주시고 상추와 같은 잎채소는 8도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줘서 생육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선 겨울에 어떤 일을 해줘야 할까요? 과수원에 이제 떨어진 낙엽이나 과실,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에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땅속에 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수원에 설치된 관수시설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이제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된 부위는 부직포 등으로 잘 덮거나 싸매줘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과수나무도 지피나 보온 단열재를 이용해서 원줄기를 싸매주거나 하얀색의 수성 페인트를 발라주는 게 좋겠고 추위에 약한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30cm 정도 땅에 묻거나 싸매줘서 원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축산 농가에서 할 일들도 말씀해 주시죠. 겨울철 밀폐된 환경에서는 축산에 유해가스 발생량이 많고 습도가 높아서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창이 없는 축사에서 돼지나 닭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축사 입구의 틈새를 좁게 해서 들어오는 공기 속도를 높여주고 각도를 조절해 차가운 공기가 축사 상층부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잘 섞이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개방형 사육시설의 경우는 강한 바람과 추위가 예보되면 커튼을 내려서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많고 누전이나 합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선 주변에 먼지 등 가연물질이 있으면은 작은 불꽃에도 이제 순식간에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기구 주변 먼지나 거미줄은 수시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난히 힘든 일 많았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꽃집 앞 지나가다 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빨간 꽃이 있죠. 바로 포인세티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포인세티아 시장을 미국 품종이 점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포인세티아 시장의 국산화를 위한 국내 연구진들의 15년 연구 노력의 결정체, 바로 플레임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내 포인세티아 시장을 단숨에 사로잡은 플레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화훼과의 김세진 연구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플레임, 강렬한 불꽃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인데 어떻게 꽃 이름을 플레임으로 짓게 되셨나요? 네. 플레임은 포인세티아 중에서도 밝고 진한 적색을 가진 품종입니다. 게다가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해 결각이 깊은 품종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꼭 불꽃과 같아 플레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이 플레임이 국내 포인세티아 시장을 아주 빠르게 사로잡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플레임은 개발부터 보급 초기까지 농가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빠르게 확산하였습니다. 플레임뿐만 아니라 대형 화분 생산에 적합한 레드펄 품종과 자람새가 우수한 레드윙 품종까지 가세해 우리 포인세티아 시장의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플레임이 농가와 소비자들의 마음을 빠르게 얻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플레임 품종의 색과 모양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밝은 적색과 깊은 결각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플레임은 선명하고 밝은 적색에 뾰족뾰족한 잎 가장자리까지 소비자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또 그걸 골라 구별해내는 게 사람 눈이니까 또 이 플레임 품종의 그 특성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포인세티아 참 그 비슷한 다른 형질도 많았을 텐데 재배 농가에서 이 플레임을 선택한 이유도 따로 있었을까요? 네, 우선 플레임이 보급되면서 농가에 과중하게 부과되던 해외 로열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품종의 경우 재배를 하게 되면 주당 70원에서 110원에 가까운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 왔으나 국산 품종은 10원에서 14원 이내로 매우 저렴합니다. 게다가 착색에 필요한 기간이 짧아 재배 기간을 단축시켜 생산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플레임이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진 그런 품종이네요. 네, 플레임은 꼭 우리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진 포인세티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플레임의 면모를 초기에 알아보시고 열심히 번식하고 또 재배해 주신 포인 연구의 회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연구진 또 재배 농가의 노력으로 함께 국내 포인세티아 시장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건데 플레임을 직접 정말 한번 봐야 알 것 같은데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플레임은 국내 포인세티아 주산지인 파주, 고양, 양주 쪽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처 화훼단지나 꽃집에 방문을 하셔서 밝은 적색에 깊은 결각을 가진 포인세티아를 보시고 품종명을 확인해 보시면 플레임이라는 이름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건가 보다 딱 물어보면 플레임 맞아요 하실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플레임을 이제 구매해서 잘 놔두고 좀 더 오랫동안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포인세티아가 겨울이 다가오는 단일 조건에서 붉게 물들다 보니까 다들 추위에 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포인세티아는 멕시코 등 열대 원산의 식물로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우풍이 들지 않고 따뜻한 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시고 건조하지 않게 물을 잘 주신다면 집에 조명을 켜놓은 듯이 영롱한 붉은빛의 포인세티아를 오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플레임을 만들어낸 기술력, 다른 품종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생기는데 어떤 품종들이 있을까요? 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플레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포인세티아 품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꼬불꼬불한 잎이 동그란 공 모양을 형성하는 볼타입 품종인 적색의 레드볼, 복숭아색의 슈가볼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귀여운 모양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낸 품종들이 있는데 포인세티아를 좀 구매하고 싶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끝으로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니까 젊은 소비자분들을 중심으로 착한 소비가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소비를 통해서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효용감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그 착한 소비요. 포인세티아를 구매하실 때 단순히 포인세티아 주세요도 좋지만 플레인 포인세티아나 레드윙 포인세티아 등 포인세티아를 주세요 등 우리 품종을 찾는 소비를 해주시다 보면 우리 품종들이 더욱 높게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화훼과 김세진 연구사와 함께 우리 포인세티아의 자부심인 플레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인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농수산 식품업계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수출액이 벌써 100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했다는 소식인데 수출 성과를 위해서 빠질 수 없는 마케팅, 네. 이거 이제 수출이니까 글로벌이잖아요. 네네. 어떤 건지 오늘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이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너무 즐거운 소식입니다. 또 전통의 강자인 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수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리 품질이 좋고 또 맛이 좋아도 전 세계 소비자가 또 우리를 알고 우리 것을 알고 찾아서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여러 국가의 특징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 이게 바로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이겠죠. 당연히 이제 같은 제품이라도 각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법률까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네요. 예. 네, 국내와는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쓰지 않는 것, 또 심지어는 제품 자체의 변화를 주는 것 등등 세계 진출을 위한 통합 전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생각해야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문화적으로 세계가 국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식문화 또 식품 트렌드까지 한국의 농수산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금은 좀 글로벌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농수산 식품이 어떻게 좀 세계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글로벌 마케팅의 모든 것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골머리를 일단 열심히 연구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네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터지기도 하는데 식품 트렌드, 국내 농수산물 어떤 것들이 좀 언급이 많이 되나요? 네. 특히 2022년에 그 식품 트렌드에서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주목할 만한 식재료 역시 슈퍼푸드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강황 제품이랑 비타민 보충이 화두가 되면서 트렌드한 맛으로 떠오른 신맛을 내는데 유자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네. 또 세계적으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유자하면 따뜻한 유자차만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실제로는 이미 고흥에서 재배되고 있는 유자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뭐 신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고요. 또 올해는 체코 맥주 브랜드의 신제품 중에 유자 맥주의 원료로 국내 유자청 수출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 재배되는 그 겨울 과일이죠. 딸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딸기가 수출 비중이 3%밖에 안 될 정도로 국내 소비가 줄을 이뤘는데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맛을 좀 인정받아서 또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나라에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전 세계에 많이 파는 거에 원재료로 좀 이렇게 네네. 납품하는 것도 진짜 아이디어네요. 우리 유자가 또 이렇게 여러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네. 이런 결과를 얻어낸 건가요? 네, 사실 90년대 초반에 수출을 할 당시에는 좀 품질 문제로 뭐 리콜이나 반품이 조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출 초반에는 각국의 불만 사항을 접수해서 품질을 좋게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때부터 품질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좀 전공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나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데요. 이제 특히 식품의 경우가 각 나라의 식품 안전에 대한 법률이 모두 다르고 특히 유럽이 가장 까다로운 규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국내 유자는 이 유럽 기준에 충족될 정도로 뭐 신경을 써서 검역에서 막히지 않도록 하고 할랄 인증까지 받아서 이슬람 국가 수출도 문제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또 뭐 원물뿐만 아니라 분말 가루, 유자청, 뭐 유자 타르트나 유자 음료까지 또 개발을 하고 최근에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서 유자 콜라겐까지 개발을 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고급화 전략을 위해서 포장 패키지까지 새로 디자인하는 등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예.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글로벌 마케팅을 준비하는 건데 어떤 전략이 있나요? 네, 최근에는 그 또 다른 유자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그게 바로 씨 없는 유자라고 해요. 이게 바로 환경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제 착즙 과정에서 유자씨가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착즙 과정 자체에서 쓰이는 에너지 자원까지 아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환경을 생각하는 트렌드까지 연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최근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잖아요. 네. 네,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뭐 폴란드에서 열린 한 페스티벌에서는 여름의 맛이라는 테마로 유자와 오미자를 활용한 칵테일 홍보 행사를 개최했거든요. 잘 어울리네요. 예. 네, 이때 폴란드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방문을 해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낯선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폴란드 소비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또 정보를 전달받음으로써 굉장히 높은 신뢰를 얻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그 유명인들의 힘이 필요한 거네요. 네, 네. 이 글로벌 마케팅에 인플루언서가 꼭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역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유명인들을 적은 예산으로 또 다양한 층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할 수 있고 또 투자 대비 큰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유명한 일반인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에 대중들이 더 친근함을 느끼게 된다고도 합니다. 네. 네, 이를 잘 활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바로 글로벌 가구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유럽의 인플루언서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많이 이제 그 활동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뭐 촬영 환경뿐만 아니라 제품에다가 매장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제 이들이 해당 가구 브랜드에 방문을 해서 뭐 구입하고 조립해서 사용하는 후기까지 콘텐츠를 다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예. 또 독일에서는 훌륭한 가구가 많기도 한데 이제 젊은 층이 소비하기엔 좀 고가의 제품만 있다는 것에 좀 착안을 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마케팅, 또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한 나라 두바이에서는
당신의 시간으로 쇼핑하세요라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매장들이 외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고객들이 이 매장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해주는 그런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오면 좀 빼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각국의 현지 사정에 맞춘 다양한 전략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이루고 있는 좋은 성공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사막에서 진짜 멀리서 온 손님에게는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그 나라의 특성까지 좀 고려를 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야겠네요. 네. 국내 식품업계도 이런 걸 좀 성공적으로 해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역시 국내 식품업계도 이제 수출국의 문화 차이들을 이해를 하고 또 현지 상황에 맞는 또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 과일맛 아이스바의 경우는 국내 슈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00원 내의 가격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먹던 거, 가게 갔다 올 때 사와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로 수출할 때는 이걸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디저트로 컨셉을 잡았다고 해요. 수입 아이스크림이니까 비싼 건. 예. 그래서 한 끼 식비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해서 굉장히 고급화된 디저트로 만들고 또 이 제품을 파는 곳은 굉장히 핫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도 했고요. 또 한 건강음료는 또 캄보디아에서 팔 때 국내와 달리 고급화 전략을 써서 선물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그들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한다는 감성 마케팅 메시지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또 제품을 이제 현지 상황과 문화에 맞게 바꾸는 사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코맛 파이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베트남 기후가 정반대인 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그 원료 배합을 다르게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비밀이 또 있었네요. 네, 추운 나라에는 더 부드럽게 또 더운 지역의 베트남에서는 초콜릿이 잘 녹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해당 국가에 여행을 갈 때 마트에서 판매되는 이 식품들을 찾아서 관광객들이 인증하거나 또 후기를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갑죠, 사실 만나면. 네, 또 다양한 맛들을 출시하기도 하는데 한 탄산음료 업체는 국내에는 한 가지 맛만 출시돼 있지만 또 타국에 출시할 때는 지역별로 선호도에 따라서 11가지 종류의 맛을 출시하기도 하고요. 에너지 드링크의 경우에 에도 국내에 없는 인삼이나 로열 젤리까지 첨가한 맛으로 리뉴얼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 좀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진짜 그 기업의 능력이네요. 네. 예. 글로벌 마케팅을 주제로 오늘 다양한 얘기 들어봤는데 글로벌 마케팅을 내가 해보고 싶다. 준비할 점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먼저 또 꾸준히 해야 될 것은 현지 정책이나 규제 사항을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부터 뉴질랜드에서는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원산지를 제품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모든 상황들을 파악해서 수출 품목을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또 필수 사항이 아닐까 싶고요. 또 세계적인 마케팅 트렌드,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만큼 최근에 효과 있는 매체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NS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제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까지 사실 전 세계가 이제는 유사한 형태의 채널들을 쓰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채널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진출할 때 이들에게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플루언서를 데려갈 수도 있지만 현지의 유명한 사람을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현지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트렌드 조사 또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내년 농수산식품 수출 규모도 더욱더 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는 좀 뉴스 브리핑 진행하고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동안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5,352명이었고요. 네, 어제는 5,128명으로 이틀간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이틀간 113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현재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4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이 주말 전국 곳곳 선별진료소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도 한계 상황인데요.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가 넘고 이 서울과 인천은 90%가 넘습니다. 강원과 충청, 경북은 중환자 병상이 딱 한 개씩만 남은 상황이고요. 입원을 위해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수도권에서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이 오미크론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3명이 늘어서 총 12명이 됐는데요. 의심 환자도 4명이 추가돼서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심자 대부분은 교회 교인이거나 이 관련 접촉자들인데요. 우려되는 점은 의심 환자 중 서울과 충북 지역 거주자들도 있고 또 서울 3개 대학의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대학가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그 기준이 줄어드는 거죠? 네, 정부는 오늘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적용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 등 시설 등에만 적용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식당, 카페도 적용이 되고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그리고 PC방, 학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도 혼자 이용할 경우 이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 패스에 예외를 두기로 했고요. 또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예외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약 8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이 또 제기됐어요. 네, 군의 부실급식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육군 한 부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격리 조치된 장병에게 김치와 김만 제공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부대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 5군단 산하 5공병여단인데요. 이 소속 장병이 지난 2일 이 저녁 메뉴를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 장병은 원래 메뉴에는 닭고기 간장 5분 구이가 있었지만 양이 부족해서 자신을 포함한 다수가 먹지 못했고 결국 밥과 김치만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는 통합격리실 장병에게 자율배식을 실시하다 보니 선호 메뉴가 빨리 떨어져서 빚어진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독하던 간부가 조치를 취했지만 격리실과 식당이 떨어져 있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지난달 격리됐던 장병은 또 제보를 통해서 밥과 포장김, 이 동그랑땡만 나온 급식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부실급식 폭로가 잇따르면서 국방부가 식재료를 경쟁 조달하기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오늘 선대위를 출범시킨다고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마무리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도 마친 채 이 국민의힘도 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늘 공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울산에서 만나서 대선에 관한 주요 사항은 후보자와 당대표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고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서 선거운동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후 부산에서 커플티를 입고 공동 유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당사로 출근해서 선거대책위원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오후에 당사로 나와서 윤석열 후보와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유명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를 영입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함익병 씨는 지난 2014년 한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권리를 4분의 3만 행사해야 한다라거나 이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한 바 있어 논란이 됐고 결국 인선안이 보류됐습니다.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주말 동안 전북 유세를 진행했죠? 네, 주말마다 메타버스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주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주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직접 지지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장 일정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 정읍에서 이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챙기는 후보를 원한다라면서 반문을 강조하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사적 복수를 위해 심판을 위해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다라며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가난했던 가족사를 언급했던 발언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비루한 감성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날이 추워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걱정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 주시죠. 네, 올겨울 들어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남에 이어서 어제는 이 충남 천안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는데요. 이에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10만 마리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됐고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와 10km 길목마다 이동을 통제하는 방역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농장 반경 500m 안에 있는 다른 농장 6곳의 가금류 22만 6천 마리도 내일까지 모두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올가을 이후 메추리와 육용오리 농가에서 8차례 AI가 발생했지만 이 산란개 농장 발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전남 영암 산란개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퍼지는 AI 바이러스는 지난해와 다른 지금 유럽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인데요.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확인된 바이러스입니다. 또 AI가 산란개 농장들로 번지면서 이 달걀값이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홈쇼핑 업계에서 또 갑질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TV 홈쇼핑들이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한 해 매출이 많게는 8조 5천억 원에서 적게는 2천억 원에 이르는 홈쇼핑 업체들은 이 납품업체들로부터 30% 가까운 입점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자체가 20%를 넘지 않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 수수료와 비교하면 폭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고도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40일 내로 정해진 대금 기일을 넘겼습니다. 네. 또 납품업체 직원들은 직원들을 이 방송에 동원하거나 이 게스트와 시연 무대를 방송에 섭외하는 비용까지 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현행법 위반인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GS숍, CJ 온스타일, 롯데홈쇼핑 등 갑질 영업을 한 홈쇼핑 7곳을 적발하고 4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비슷한 행위로 1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요. 이 홈쇼핑 채널 재승인 여부가 불확실할 정도였지만 업계의 관행은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4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 스메루 화산에서 대형 분화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는데요. 앞서 스메루 화산은 전날 분화를 시작해서 수 킬로미터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을 발생시켰고 인근 루마장 지역 마을 11곳이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연기가 앞을 가려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지에 구조대를 급파해서 고립된 주민의 탈출과 구호물품 제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분화 충격으로 다리와 가옥들이 파손되고 질식사한 가축들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859님께서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하면서 새농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예년보다 온화합니다. 추위 걱정은 없고요.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